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기능과 역할들이 고령층화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령층화 제품을 포커스로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지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단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 소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남시 자원으로 운영이 되고 을지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는 고령층화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그래서 고령층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들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0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2012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분당구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 체계의 틀인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라는 것을 2016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코라스 인정을 받아서 현재 국가 공인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 사용평가 지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 지정을 위한 사용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우수 식품 사용평가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서 식품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처음에 지금 명칭은 성남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체험관이라는 좀 체험 시설로 그렇게 보여지는 명칭을 좀 탈피하고자 2021년에 현재 명칭인 성남 시니어 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고령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 기업을 동반협력 기업이라는 네트워크 형태로 모집을 해서 현재 한 200개사 정도,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 한 100개사, 성남시 외에 있는 기업들 한 100개사 정도 동반협력 기업이라는 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기업 지원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라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는 욕창형 매트리스와 욕창 예방 시적 추천에 대해서 국제 공인 시험 인증 성적서를 발급을 하고 그 밖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일반 시험으로 진행해서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 있는 권역별 고령친화 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S마크 지정을 위해서 사양평가 센터를 2020년부터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 말고도 부산 TP, 그리고 대구 계명대가 현재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년도부터 진행을 하다가 21년도에 조금 더 기업 지원에 대한 포커스를 넓혀서 기업 지원 활동들을 좀 더 추가하라고 좀 이렇게 미션이 내려와서 명칭을 사양평가 지원센터에서 권역별 고령친화 산업혁신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좀 더 기업 지원에 대한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서 제품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S마크 지정을 진행하다가 식품에 대해서는 21년도 5월 말에 우수식품도 S마크를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서 그걸 진행을 하는데 저희 센터와 진흥원 자체에 있는 품질안전 센터 두 곳을 사양평가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하는 활동들이고요. 우선 이제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용 적합성 평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보는 사용 적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라든지 일반적인 로텍 기반의 보조도구들, 일상생활 용품들 같은 것들을 포괄해서 여러 헬스케어 기기에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조정 및 기능성 등에 대한 형태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게 사용성 평가고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평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초기에 나왔을 때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인출할 때 쓰는 ATM기를 예를 봤을 때 처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 그 사용자 관점에서 얼마큼 사용성을 높였느냐라는 것에 좀 출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용성 자체는 그 원하는 목적, 예를 들어 돈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뽑는 목적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을 사용성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다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표준으로는 ISO 9241에서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그 사용성에서는 용어 자체로는 특정한 사용자, 그 제품에 타겟이 되는 사용자가 특정한 그 제품에 대한 원천 그 기능 등을 사용할 때의 효과성과 효율성, 만족도를 얼마큼 잘 달성하고 있느냐, 갖춰놓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성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서 처음 기인을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로 좀 형태가 확장되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개발자 또는 제조사에서 그러면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는 8가지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죠. 이 상호작용하는 체계 그리고 외형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단축키 허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사용자가 조금 더 그 제품이나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단축 키라든지 단축 버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을 눌렀을 때 A라는 답변이 바로 오고 2를 눌렀을 때 B라는 답변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 내가 시도한 액션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이, 피드백이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명확한 사용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내가 현재 그 단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실수에 대한 대처 방안 제공, 그리고 되돌리기 허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라고 했을 때 카드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통장 버튼을 눌렀다라고 했을 때 통장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페이지가 내가 현재 카드를 눌렀을 때 나와야 하는 페이지와 다르다라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에러를 일으켰을 때 사실 에러는 아니긴 하지만 에러를 일으켰을 때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통제 권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이 시스템을 통제해서 진행하고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관리자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용자의 인지적인 부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제품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지적인 로드가 부담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있는 단계에서 다시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억력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처리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한다는 걸 인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단순화해서 시퀀스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의 목적 자체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 주도적으로 제품들이 설계가 되었느냐, 만들어졌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이 기능, 이 제품이 말문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쓸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우면 굉장히 난해한 제품이 되고 결국에는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성을 중간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의 현재 상태 또는 니즈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테스트할 때 나타나는 것들과 또 다른 결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용성 평가가 과정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들이 적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평가의 만족도를 알 수도 있지만
평가 진행하는 과정들을 관찰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직접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사용성 평가는 산업공학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어떤 기능에 대한 효용성, 효과성을 본다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외관 아니면 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만족도,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요. 재활공학이나 재활의학, 재활 파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에서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의료기기는 사용 적합성, 위해 요인, 아무래도 의료기기 사용 대상자가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 적합성 평가가 개선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 밖에 여러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활공학이나 재활의학 파트 또는 산업 파트에서는 이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사용성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성 평가의 종류는 사실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좀 포괄적으로 더 있긴 한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실험적인 평가, 두 번째로는 예상적인 평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험적인 평가는 실제 사용자가 주도해서 평가 참여자가 되어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만족도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예상적인 평가는 사용자 없이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조자, 개발자라든지 연구자 아니면은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해당 시나리오대로 제품을 쫙 펼쳐서 진행을 하면서 각 테스트별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제 체크해 가면서 평가하는 것들을 예상적인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는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진흥법에 나와 있는 정의이긴 한데 고령자가 편리하게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용구나 용품, 의료기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양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용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포함을 했는데요. 이 고령친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의 예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복지용도를 구매할 때 또는 대여를 할 때 비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S마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그 안에 18개 품목, 이렇게 복지용도에 해당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 복지용도에 편입되고자 이 사용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로우텍 기반의 제품들 말고도 지금 4차 산업 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ICT, IoT, 인공지능 기술들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재 모집 중인 과제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립대학원 과제 중에 돌봄 로봇 관련된 개발과 실증 관련된 R&D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R&D들에서 최근 추세가 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 후에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거쳤느냐라는 걸 좀 최근 필수적으로 넣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나 복지부 과제에서는 그런 실증이라든지 리빙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용자 주도의 검증을 거쳤느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성 평가라는 것들을 형태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고령친화 제품 같은 경우는 타겟이 아무래도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이거나 인지적인 또는 기능적인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기능적인 저하로 인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용품들에 대해서 이런 사용평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는 고령자들을 고려한 제품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평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용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제품이 더 고도화됐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기능들은 필요했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지식 등을 기업이라든지 연구 베이스에 이걸 제공했다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속감이나 성취감 이런 사회적인 공헌 의식 등이 증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자 측면에서 개발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사용자에 대한 니즈를 최대한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어르신들 수요층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놓쳤던 요소들을 고도화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에 대한 향상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 그 자체가 홍보로서 되게 그 기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활용할 때 특히 지자체 같은 데다가 제안을 할 때 이런 기관에서 또는 이런 곳을 통해서 사용평가를 진행했다, 우리 30명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런 결과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조금 다른 각각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성 평가 자체는 사용자의 만족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사용을 실제 하는 걸 관찰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에 따라서 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적인 신호들을 측정하면서 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어떤 짜여진 형태의 공간 안에서 적절한 체계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과 모사된 환경에서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센터에는 실제로 주거 환경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여기는 침실, 그다음에 옆에는 그 화장실, 옆에는 주방이나 거실과 같은 실제 모사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에서 그 활용되는 제품들을 유사한 환경에 놓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모사 환경보다 실제 집에 가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게 그 얘기입니다. 실생활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평가를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완성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형태의 제품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기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실생활에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르신 가구에 한 3개월 정도 제품을 놓고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 단계의 제품들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상용화되어서 완성된 단계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선택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선택하면 그 제품을 가정에 보급해서 진행하는 형태도 있고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제품의 평가를 진행했을 때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 환경을 다르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평가 절차와 방법입니다. 큰 틀은 여기 8가지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큰 틀은 8개에서 유지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좀 가감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는 저희 센터 자체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지원 활동, 그러니까 자체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기업 지원을 위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보건산업진흥원 번역센터나 아니면 그 우수식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분기에, 정해진 차수에, 정해진 그 체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 위탁이나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이 세 번째 거에 위탁을 받을 때는 별도로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 이 사용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과 환경과 시간과 그 자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의뢰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500에서 한 3,000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다 다르지만 그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요 비용을 산출해서 그런 기업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끔 되고요. 그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걸 결정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업과 같이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설립이 되고요.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잘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기업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외관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 외관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고요. 제품의 기능과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그 특정한 기능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평가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진행되는 태스크들을 설정하는 형태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이 참여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한 목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풀에 맞는 인원을 모집을 하고요. 또는 어르신이다, 65세 이상이냐, 아니면 예비 고령자냐, 아니면 고령자를 수발하는 수발자냐, 그 특성들에 따라서 카라테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어르신들의 기준을 따로 두고 모집을 진행하게 되고요. 피험자 수 같은 경우 아마 궁금하실 텐데 최소 3명에서 10명 정도로 일단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평가는 거의 질적평가입니다. 거의 의견들을 이제 받는데요. 질적평가의 레퍼런스를 보면 3명에서 10명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이상을 하게 되면 거의 같은 값으로 수령을 하고 그 최소로 더 3명 적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탈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제를 선정하는데요. 해당되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은 물론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번역센터나 식품평가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그 짜여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체계에 맞게 태스크와 시나리오를 정해서 진행하고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과 협의를 해서 태스크와 시나리오를 정한 후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자료에 대한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데이터를 얻는 형태처럼 단순히 설문조사로 얻을 것이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커트 척도로 해서 5점 만점, 7점 만점 척도로 해서 체크를 하는 형태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들, F자료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타겟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다 기술하는 형태로 받아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실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데이터에 맞춰서 얻는 형태로도 별도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험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평가 참여자가 오시기 전에 저희 내부 연구원들이 직접 그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미리 체크하는 형태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후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설문지 예시인데요. 여기서는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태스크별로 평가 문항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평가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왜 매겼는지 또는 이 한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불편함이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그 칸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많이 나온 의견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기업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만든 동의서고 별도로 어떤 데이터를 넣거나 데이터를 별도의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용도에 맞춰서 별도의 동의서를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많이 아시는 질적평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받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적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받긴 하지만 수치화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수치로 변환할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라이팅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보고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주로 이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서베이를 통하거나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양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험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아니면 그 제품 중에서 기능을 할 때 가능한 시간들 아니면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 대한 동작, 사용자의 동작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거나 시선, 근전도, 내전도 등등 다양한 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얻어서 별도의 그 보고서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용도에 따라서 정성평가로 진행하거나 정량평가로 진행을 하거나 정성과 정량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부분인데요. 옆에는 예시는 저희가 그 권역센터에서 고령치나 우수 제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 평가 결과 보고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예시로 넣었는데 보통은 이제 성적서로 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성적서로 발행이 돼요. 왜냐면 기준이 있고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서라는 게 명칭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사용성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넘었다 넘지 않았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이드를 만들 때 3.5 또는 4.0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리포트 척도에 따라서. 그래서 기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를 하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적서라는 형태를 앞에 붙여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적서이지만 일반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나간다 하더라도 제목 페이지나 요약문 앞에 한 장이 붙어서 나가고요. 평가한 제품에 대한 개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목적, 그다음 평가에 대한 방법들, 뭐 예를 평가 참여자, 아니면 그 테스트를 평가할 때 수행된 장비, 아니면 어떤 이제 레퍼런스를 활용했는지라든지 일반적인 설명들이 다 달리는 형태로 앞에 내용들이 채워지고요. 그 후에 이 평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사례인데요. 사례 부분에서는 그 고령치나 우수 제품 지정 제도, 사용성 평가, 고령치나 우수 제품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담았고요. 고령치나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 S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서 좀 이제 기업들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자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S마크에 대한 제품은 현재 3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31가지 품목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연구도 여기 31개 중에 18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품목들은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진흥원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S마크 지정을 받으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복지연구, 사회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품 자체가. 이 상수 평가를 진행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고령치나 우수 제품을 위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 심사 과정에 증빙 서류로 평가 결과 보고서가 하나가 첨부가 같이 되는 거고, 이런 시험 성적서와 이런 결과 보고서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S마크 지정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 지정 여부를, 이거는 저희 이제 그 평가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평가를 처음에 개발을 할 때 품목, 31개의 품목에 대해서 저희 3개 센터, 아까 말씀드린 성남과 대구와 부산에 있는 그 센터들이 품목을 나눠서 그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평가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휠체어다라고 하면은 휠체어에 대한 분류부터 해서 휠체어에 대한 사용 환경, 그리고 그 주 사용자, 그다음에 그 휠체어, 일반적인 휠체어가 사용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 지표들을 각각 개발을 했고요. 그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전성, 조정 기능성, 편의성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지표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 대상, 기업이 요구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그 1차적인 평가 문항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외관은 어떠한가, 또는 제품 사용 설명서는 읽기 편한가, 아니면은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사용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가 등등 요 필요한 항목들을 기업이 직접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제품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벨파이어라든지 전문가 내용 검증을 통해서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표가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기업들이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유사한 제품을 저희 쪽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지표들을 참고하셔서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시나리오를 또 개발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 품목을 처음 소비자가 마주했을 때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부터 제품에 대한 외관, 그리고 기능에 대한 사용, 뒷정리라 하면은 제품 세척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정리라든지 분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그 진행하면서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사용성을 체크할 수 있게끔 각각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요 고령층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가 참여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 인지선별문자의 시스트를 활용을 해서 일정 인지 기능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관찰자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의공학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놓고 그 실제 어르신들이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자가 실제 관찰하면서 각 시나리오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하면서 그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없었는지를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적서 결과 보고서를 발급을 할 때 평가 참여자의 의견도 들어가고 관찰자의 의견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평가자는 저희 연구원들이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평가자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평가 참여자와 관찰자의 의견, 다 외부인들이 실제 평가를 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사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평가 참여자 어르신들과 관찰자를 대상으로 오늘 진행하게 될 어떤 제품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설문지는 어떤 형태로 체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총 소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전 정보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침대에서 하는 것과 뭐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좀 딱딱한 매트 형태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그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보자. 실제 침대라든지 실제 가구들을 좀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수가 가능한 욕실 환경도 있어서 뭐 이제 그 이동 욕조라든지 아니면은 목욕 의자 같은 것들을 목욕 의자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사용할 때 바닥에 이제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도록 패드가 잘 되어 있는지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까지 나갈 수는 없어서 경사로라든지 물퉁물퉁한 표면을 좀 바닥에 갖춰놓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서랑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공해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의 우수 제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과의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성과를 받아서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등록으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유통 실적이나 판매 실적에 대한 증명 서류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층의 우수 제품으로도 품목을 좀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하는 기업들도 있으시고요. 본인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복지연구에서도 조금 더 품목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효돌의 스마트 토이볼 있죠. 효돌 같은 경우에도 돌봄 인형으로 고령층이나 우수 제품 품목 확대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 품목들을 좀 넓혀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진행한 사용성 평가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최대한 그 여러 가지 컨트롤하면서 완성 전 단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 모사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시장에 나가기보다 또는 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는 제품의 경우 그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만족도라든지 사용성에 대한 개선을 더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에서 쓰는 실험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라든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그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걸고 저희 연구자와 그다음에 생산자, 고령층 기업들, 그다음에 소비자, 어르신들인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 리빙랩 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500분 정도 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진행을 할 때 그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려서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요. 그렇게 세 개의 틀을 묶어서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소비자 중심의 제품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업 지원하는 형태로서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2019년과 2020년에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을 해서 중원구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안심마을은 이제 그쪽 자체적으로 중앙치매센터 쪽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치매안심마을에 계시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만 75세 이상이고 독거, 치매를 진단받지 않으신 그런 분들을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여기 있는 제품들을 가구에 보급을 하고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사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들, 을지대학교 저희센터, 그다음에 그 중원구 보건소 치매센터,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이 협약을 맺은 후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을지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가구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제품들을 잘 사용하고 계신지 어르신 안부도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1차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활용을 했고요. 학생들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이제 다시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이 나와서 제품을 좀 AS 해주시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했었고요. 제품 설치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 기간은 3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나온 게 실제 제품들 어르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쓰겠다라고 선택해서 가져가셨지만 실제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쓰다가 제품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3개월 다 채우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쓰다가 안 쓰신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잘 쓰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제품을 안 써서 중간에 회수를 했다, 아니면 안 썼다라고 보고를 하셨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평가가 잘못되었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왜 안 썼는지에 대한 의견을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소비자들 타겟을 할 때 이런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은 제품을 좀 선호하지 않는구나라는 레퍼런스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사용 중단을 요청하시거나 사용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신 경우에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들이 또 요구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공통적인 질문을 받아서 데이터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별로 요청하는 자료들을 지표화해서 각 지표에 대한 만족도들을 체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뭐 해피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룹 형태로 되는 인지 훈련하는 테이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매안심 센터에 배치를 해놓고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 형태로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곳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과연 공통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지자체 시범 사업 같은 거 제안할 때 레퍼런스를 활용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자료로 활용하셨다. 그 다음에 제품을 고전업 할 때 이런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서 기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 21년과 22년 후에는 저희가 분당에 있는 분당 요일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에게 진행했었고요. 지역별로 그 어르신들이 특성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좀 그 지역 간 격차가 좀 큰데요. 분당구에 계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좀 있으시고요, 재산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이런 거부감이 좀 없으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당을 택한 이유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해당 제품들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보고를 하고 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얻어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오퍼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처음 참여했을 때는 태블릿과 체중계를 연동되는 체중계를 가지고서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해에 바로 나온 결과들이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혈압계와 혈당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혈당계와 혈압계에 연동되는 기기를 찾아서 매칭을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바로 또 참여하셨었고, 마찬가지로 흡요 같은 경우에도 그 인형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옷을 좀 갈아입혔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다양한 옷을 제공해서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으로 되는 모델,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되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사용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가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 측면에서의
제품, 그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하실 텐데 실제 소비자가 그 과정에 참여했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반영을 한 제품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분명히 비즈니스적으로도 그 강점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센터에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봐온 사례들이 저희 쪽에서 계속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들과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해온 기업들 물론 이제 차이 있겠지만 했을 때 어쨌든 훨씬 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기업들 사례로 봤을 때 그런 상평가라든지 이제 해당 목적이 맞는 꼭 저희 기관 같은 통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좀 특정 기관들에 좀 맡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평가들을 같이 진행하고 개발하는 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